새벽 3시 세상은 잠들어 있었고 나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꿈결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초침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어둠에 갇힌 내 방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리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렇게 고요하던 순간 쿵 묵직한 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나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쿵쿵. 이번엔 더 세차고 절박한 두드림이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새벽에 누가 날 찾아올 리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 늙은이 집에 새벽 3시에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문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1층 진수. 순간 내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라니. 내 집 아래층에 새 들어 사는 20살 남짓한 총각. 말수가 적고 언제나 인사성 바르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던 그 아이. 그 착한 얼굴이 떠오르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진수야, 이 한밤중에 왜 문틈 너머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듯 절박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맡에 두었던 오래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장, 도장,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 평생을 모아온 전부가 담긴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속에서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라는 예감이 솟구쳤습니다. 문을 열자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커다랗게 치켜떠 있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뒤로 가요. 앞문은 위험해요. 뒷문으로. 나는 묻지도 못하고 그의 손에 이끌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까지 시린 공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골목을 스치는 바람은 내 잠옷자락을 휘날렸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어둠을 제대로 뚫지도 못한 채 바닥 위에 긴 그림자만 드리웠습니다. 길모퉁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고양이 한 마리가 놀라 도망쳤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새벽 같았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내 방 쪽에서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는데 누군가 내 방 안에서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집 안에 누가 있는 걸까요? 진수는 내 손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멀리 가야 해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했던 집을 두고 떠난다는 사실이 내 몸을 붙잡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 건물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진수의 대답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가족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니. 새벽 3시 몰래 집을 뒤지는 자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라는 말입니까?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진수에게 이끌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골목길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숨소리는 가빠지고 심장은 귀 밑에서 울려 퍼지듯 쿵쿵거렸습니다. 내 몸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떨렸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생각만이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왜 나를? 우리는 결국 찜질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이른 새벽의 찜질방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묘하게 스산했습니다. 로비에는 술에 취해 몸을 의자에 늘어뜨린 사람, 구석에서 코를 고는 젊은 남자, 휴대폰 불빛에만 의지해 조용히 무언가를 읽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숨가쁘게 앉아있는 내 손등,
그리고 옆에 앉은 진수의 떨리는 어깨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말해봐라. 대체 무슨 일이야? 한참을 망설이던 진수는 이내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그냥 세입자가 아닙니다. 제 형은 탐정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밑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 며느리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저 손주 같은 세입자라 생각했는데 그가 입을 열자 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며느리분, 김미라는 이미 과거에도 남편들을 차례로 잃었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보험금. 그리고 지금 아드님과 할머니가 다음 차례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은 오히려 눈물조차 앗아가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고 심장박동만 귓가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며느리가, 어째서 아들이. 진수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직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건 자연사, 사고로 처리됐거든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나는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믿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두려움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믿기가 되마. 그 대신 이번엔 끝장을 보자. 더 이상 도망은 싫다. 나는 내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한 번도 크게 싸워본 적 없던 나, 늘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내 며느리라도 나를 해치려 든다면 나는 끝까지 싸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내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차례차례 떠올라왔습니다. 미란이를 처음 본 날, 흰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던 그 모습. 어머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믿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 30평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서는 아들 부부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다 사라지는 듯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명절 음식을 놓고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번거롭게 차례를 지내야 하냐고 했고,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나는 전통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내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30년간 운영해 오던 한정식집을 접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인생의 자부심이자 생계였던 가게를 그렇게 접어야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집을 부려. 미란이 말이 맞아. 그날 이후 나는 알았습니다. 내 편은 더 이상 없다는 걸. 내 아들마저, 내 피와 살마저도 이제는 내 곁에 없다는 걸. 그때 느꼈던 고독과 서러움이 지금 다시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찜질방 로비의 낡은 소파에 앉아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눈빛은 떨림을 멈추고 오히려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내 손으로 끝장을 본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는 집안을 정리하는 척하며 일부러 동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영희네 집에서 자고 들어오니 집이 다 뒤집혀 있더라. 누가 들어왔나 봐. 놀라는 친구들의 목소리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동네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고 그 소문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의 귀에도 닿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반응할 것이고 나는 그 틈을 잡아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내 귀엔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일 저희가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투, 한때는 따뜻하다 믿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칼끝처럼 서늘하게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그의 형 민우가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진수보다 한참 나이가 있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 긴 세월의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메라, 녹음기, 작은 송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듯 그 장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내일 오실 겁니다. 우리가 집안 곳곳에 장치를 설치할 겁니다. 음성, 영상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할머니께서 의심하지 않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마.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마.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오래된 액자 뒤, 찬장 안쪽, 텔레비전 옆. 나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낡은 집의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집이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가슴속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내게 작은 버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실 때 이걸 누르세요. 경찰이 바로 출동할 겁니다. 나는 그 작은 버튼을 쥐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농사짓던 손에 흙 대신 생긴 굳은 살, 가게를 지키며 생긴 주름투성이 손바닥. 그 손이 이제 목숨을 거는 버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정된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라. 며느리 미라는 지나치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노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 미라는 작은 갈색 병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홍삼이에요. 몸이 약해지셨다 하셔서 준비했어요.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나는 병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입술에 살짝 대고 내려놓았습니다. 끈적한 단내가 코끝에 스며들며 그 냄새만으로도 위장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내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 주머니 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딸깍 소리. 그 소리는 희망 같았고 동시에 비수 같았습니다. 내 심장은 귀 밑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히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낮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하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2번은 성공했잖아. 미라의 차가운 대답. 그래도 엄마니까 좀 마음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지금 와서 무슨 말이야? 우리도 살아야지. 며느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 나는 그 순간 화장실 문에 기댄 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엄마라 부르는 그 입으로 나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들의 승리니까.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번엔 내가 끝낸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디오 대본 사부 체포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겠습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끊김없는 라디오 낭독 형식으로 풀어내겠습니다. 나는 화장실 문에 기대어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쥔 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홍삼 냄새가 아니구나. 순간 미라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나며 그동안 감춰온 진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래서 혼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입술 끝이 비웃음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뚫고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곧이어 거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미라, 이준노,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제압하자 아들 준노가 비틀거리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만한 난.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내가 품에 안고 키운 아이. 밤마다 열이 날 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아이. 어린 시절 내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웃던 그 아이. 그 아들이 이제 내 목숨을 노린 공범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몰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마르게 말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족이냐, 이게 피란 말이냐? 마이너스. 며칠 후 경찰은 내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김미라는 과거 4명의 남편을 잃게 한 연쇄 사기범이었습니다. 모두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아드님은 공범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선 차갑게 식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드러났구나. 숨겨진 것도 가려진 것도 다 끝났구나. 마이너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번졌지만 그 속엔 어딘가 슬픈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가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엔 깊은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와 그의 형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다가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사람 마음을 읽는 눈, 그것이야말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곁에 계시면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무슨 탐정이냐? 하지만 내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씨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은 참고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반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봄이 찾아왔습니다.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었고 어린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집 앞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탐정이다. 탐정 할머니다. 내 마음속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다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는 듯 내 목소리는 마지막 멘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음악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고 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